자, 주말의 이슈였는데 우리가 털고 가지를 못했고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땡겨 와서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일단 재난지원금 대상이 88%로 결정이 됐죠. 이 부분은 뭐 국민적 시각하고 전문가적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8%로 결정이 되니까 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해놓고 왜 또 88%냐. 그렇죠. 나 이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 원인이 있다가 뭐 법사위원장 이야기도 잠깐 하겠습니다만 협치라는 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상대방의 목소리를 너무 들어주는 과정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전 국민 주기로 해놓고 또 88% 주는 건 뭐냐. 이게 되게 혼란스러운 게 하나 더 있어. 왜 이게 지지층한테 욕을 먹고 있냐면은 지지층을 설득하는 과정이 없어. 지들 엿장수 마음대로인 거예요. 이러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안 해주고 지들끼리 소위 말하면 밀실에 사는 것 같은 느낌으로 결정해 88% 주기로 했대. 또 그 88% 어떻게 나눌 건데. 그러니까 이게 당론으로 그러니까 원래 80% 주기로 그 잠정 합의했다가 당내에서 당론으로 전 국민 지급안으로 다시 선회했잖아요. 그래서 당원들하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88%는 왜 나온 거냐고. 그리고 88%라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불쾌한 이유가 그러니까 연소득 1억 5천 이상과 뭐 부동산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제외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88%더라. 이런 방식이라면 또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이 없어, 하겠는데 기준이. 80 플러스 8%가 뭐 부가세 친 것도 아니고 갑자기 8%가 왜 된 건지 글자 그대로 정부에서 안 받아주니까 100% 못 주면은 90% 합시다. 90%도 힘듭니다. 그럼 89% 합시다. 그 힘든 이렇게 된 기분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이걸 두고 족보 없는 기준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 88%는 세상에 너무 힘들고 12%는 진짜 안 힘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쪽에 타협의 산물인데 좋게 말하면 타협이고 나쁘게 말하면 야합의 산물인 거야. 아니 지금 홍남기가 정치하려고 드는 건데요. 지금 민주당이 당론으로 아예 여당이 제1여당이 당론으로 정한 것을 지금 일개 창고지기가 온몸으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80% 이야기 나왔을 때 여러분들 자영업자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은 못 받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얼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서 신고를 하시라.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분들 가서 그 건강보험료 조정하셔야 된다. 그래야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왔죠? 왜 전 국민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어려운 사람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 기준 뭐예요? 지금 족보 없는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 맞고요. 그럼 기준이 뭐냐? 결국은 건강보험료 얼마 내냐 이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뭐 지금 야합하면서 5천만 원을 기준으로 8천만 원 올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중위소득 기준에서 150% 가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기준이 다 건보료예요. 결국은 건강보험료인데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가 있어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소득 안 줄었어요. 그분들은 그 소득만 가지고 건보료 낮게 내요. 그럼 그분들은 안정적으로 소득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받고 계신 분들이 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고요. 자영업자분들은 지역가입자예요. 지역가입자들은 자신의 소득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까지도 합쳐가지고 건보료 산정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소득이 엄청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건보료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이분들은 못 받는다. 그러면 결론 뭐냐? 어려운 사람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려운 사람들을 더 안 도와주게 된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5천을 8천을 늘렸다 이거 숫자 장난치지 말고요. 그냥 주시면 된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비용 이거 선별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죠. 그냥 25만 원 줄 거 22만 원 주든 20만 원 주든 우리가 2, 3만 원 적게 받는 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우선 신속하게 다 주시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는 그 돈은 행정비용은 어디다 쓰시냐면 지역화폐를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쓰세요. 그럼 같은 비용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대가리 똥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제가 주말에 기재부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기재부 코앞에. 친구가 기재부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보러 갔다 왔는데 기재부 내부의 분위기. 우리도 홍남기 싫어한다.
지배적이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88% 받는 거 우리도 열받는다. 왜? 우리가 못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공무원이 부부가 공무원이다 하더라도 빠듯하게 살거든요. 애 키우고 예, 하면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2% 안에 든다고 해서 엄청 펑펑 쓰고 막 명품 즐기고 막 이런 삶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뭐 강남 좌파는 지금 다 빼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 얼마 차이 안 나는 안에서 싸움만 나고 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 이걸 또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남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걸 것 같아요. 기재부 입장에서도 보면 그렇게 깔끔하게 나눠주면 끝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 대놓고 홍남기란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홍남기도 찬성, 민주당도 찬성이면 국민의힘과 굳이 그런 밀실에서 뭘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딱히 명분도 없는 88%를 주면서 다른 거 없어요. 지금 그 예를 들면 홍남기 부류의 이 선동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하위를 더 두텁게 주자라고 말하는 게 딱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니까요.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왜냐면은 아주 간단한 원리는 그런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는 안 줘.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일 거냐 상위 12%가. 예, 예. 그러면서 그 상위 12%는 우리한테 안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금 못 내가 된다고. 그러니까 줄 때는 다 주더라도 그 돈이 일반 서민들한테는 큰 돈일 수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큰 돈은 아니어도 내가 세금을 내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거라고 하는 그것이 일종의 증세의 명분이 되는데 내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홍남기나 뭐 선별 지급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거 막 동화돼 가지고 두텁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텁게 논리 속에는 증세 안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막 구분해야 되는 그 과정을 또 거쳐야 되고 이런 멍청한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문적으로 보이니까 지금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딱 맞습니다. 무상급식 반대하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밥 먹으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재난지원금 돈 없는 사람들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버스 탈 때도 지하철 탈 때도요. 자기 비용을 더 많이 받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요? 그럼 어려운 사람들 바로 밑에는 차상위 계층입니다. 그 밑에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뭐 해주고 있는지 아세요? 위기가구 생계지원 기금을 주고 있습니다. 위기가구 생계 지원을 위한 지급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만약에 집합금지로 인해서 손실보상을 자영업자분들 어려워졌으면 이 부분은 손실보상으로 해결을 하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다른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경제정책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계속 이런 식으로 기재부가 나오게 되면요. 어쩔 수 없어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공무원이요.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요.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전 국민 이럴 때는 지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요. 모든 공무원들을 전부 다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이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다 징계받게 됩니다. 법으로 아예 못을 박아버리게 되면은 네.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 중에 선별주의자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가장 멍청한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실 가진 자들이 세금 덜 내겠다라고 하는 선동에 놀아나가지고 야 문재인 정부가 하위한테 두텁게 주자는 그 프레임이만 허우적거리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복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경제정책이라고 보시면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선별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자들은 그 돈을 주면은 돈을 더 안 쓴다? 거짓말이에요. 그 25만 원 때문에 돈을 안 쓴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고 결정적으로 문제는 그 경제정책이 막 이 골목 상권 등을 막 돌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예. 과정에 이런 논란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 이런 말입니다. 대통령도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홍남기 민주당의 일부 세력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밀실 야합으로 지금 솔직히 말해서 매기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송영길 대표 제가 전에 그 당론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하자 할 때 제가 잘한 거 4, 못한 거 4 해갖고 4대 4라 그랬는데 취소. 못한 거 3. 그러니까 잘한 건 4, 못한 거 5. 압도적으로 지금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법사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 합의문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전반기잖아요. 지금 국회가 21대 국회 전반기예요. 전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일단 갖고 후반기로 들어가면 국회의장 새로 뽑아요.
자, 그때 국회의장 가장 유력시 되는 분 김진표 씨입니다. 근데 그 법사위원회가 이제 후반기 가면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요. 이 합의문을 우리가 비판 안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왜 미리 땡겨서 걱정하느냐 하실 수 있는데 180석이 무력화되는 데는 법사위만 한 게 없는 거잖아요. 예. 300석을 준들 한들 아니다. 299석을 주고 법사위원장만 저쪽 국회의원이야. 그래도 무력화되는 거에 가까워. 예, 맞아요. 늘 근데 다음 국회의장이 유력시 되는 김진표가 직권으로 상정이 가능하겠습니까? 난 불가능하다고 봐.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거기다가 저 합의문에 보면 그 국회법을 수정해서 법사위원회에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이렇게 변경하는 그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엄청난 잔머리라는 거죠. 뭐 정청래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법사위에 자구체계 심사권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 국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방 후에 국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글도 제대로 못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법률들이 한문으로 다 써져 있으니까 그 법 자체를 읽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임위원회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법안 자체가 정말 중구난방 난리 법석도 아닌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의 시스템을 지금까지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안 고치고. 예. 근데 지금 현재 국회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의원실에서 내가 A라는 법안에 대해서 12번째 항을 고치고 싶다라고 국회 내에 있는 입법조사처라는 그 사무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메시지만 보내면 됩니다. 내가 A법의 12번째 항목을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입법조사처에서 조사를 다 해줍니다. 그걸 고치는 건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고 고치면 예산이 이렇게 변경되고 그 A법과 관련된 건 B, C, D, E, F, C, D 하고 법률이 연관되는데 이 법 때문에 다른 법들은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 정도 고치면 이 정도 영향을 받고 이 정도 고치면 예산이 이 정도 변경된다. 이렇게 보고서를 줍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좌관들이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가지고 입법 제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그것만 있느냐? 각 당에 전문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이 입법조사처에서 그 내용을 이게 우리 당 입장에서 당론하고는 또 어떻게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그 전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하고는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 분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상임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입법 그 제안서를 받는 부서에서도 또 똑같은 분석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 결과적으로 법사위에서는 뭐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나는 이 문구가 나는 동의할 수 없는데요. 이 단어는 이 법에 안 어울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시간 끄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번 게 정말 그렇게 큰 똥탕일까라는 생각을 전 해봤는데 지금이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체계 작구 심사권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지금 악용을 하는 거죠. 원래의 취지대로 만약에 그것이 운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논의는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윤호중 원내대표가 처음에 원내대표 되고 나서 법사위원장만큼은 넘기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약속이 지금 어겨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을 했을 때 저쪽에서 이 7개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준다라고 했을 때도 안 받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입법 독재 프레임에 밀어 넣으려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입법 독재 프레임에 밀려 들어갔다면 정말 강력한 개혁 입법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 2020년은 그냥 허송세월 해버렸다는 부분이 우리에게 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사위원장이 여상규라는 사람이 우리 뇌리 속에 딱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체계 작고 심사권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이면서 장난을 칠 수 있다라는 점이 우리 머릿속에 많이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야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체계 작고 심사권이라는 부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아예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개선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부분은 이 체계작구 심사권의 그 허용 범위를 제한을 시킴으로써 그것을 개선을 하려고 원래 취지대로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도 이 개선의 방법보다는 폐지의 방법을 저는 더 선호합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개선보다는 체계작구 심사권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체계가 뭐고 작구가 뭐냐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체계라는 것은요, 법을 하나 만들 때 다른 수많은 법들, 우리나라에는 5,500여 개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충돌을 막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체계에 대한 심사고, 작구라는 것은요, 그냥 각야각여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구 하나, 그 문헌 하나하나가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 체계와 작구에 대해서는 그 법안의 완성도를 위해서 심사 과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국회에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맡겨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걸 아예 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름이 법제사법위원회잖아요. 여기서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그 법제위원회에서는 체계와 작구 부분만 다루는 겁니다. 철저히 실무적인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의 법사위는 사법위원회의 역할만 담당하는, 이렇게 해서 법제위원회, 사법위원회 나누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입법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을 야수님 말씀하신 입법조사처에다가 아예 맡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위원회만 남기고 아예 법제위원회를 없앰으로써 이걸 입법조사처로 넘기는 입법충돌 심사 제도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체계작구 심사권을 아예 국회의원들에게서 폐지해서 뺏어버리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구성이 처음에 21대에서 안 됐을 때,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뭐라고 할 때, 그때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계속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죠. 국회법을 우리가 180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아예 법사위원장을, 즉 체계작구 심사권을 이렇게 악용할 수 없도록, 야당이 악용할 수 없도록 아예 허수아비 법사위원장을 만들어버리고 줘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굳이 이렇게 부여잡고 있으면서 문제를 삼느냐? 저는 지금 그 부분이 한 단계 한 단계 옮아가는 과정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지금 합의문에 조건이 달려있는 것이 국회법 86조 5항을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86조 5항의 그 심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8월 25일자로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통과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합의문은 무효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운영의 묘에 따라 디테일에 악마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저는 판단을 하는데, 욕을 많이 먹을 준비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이야기 좀 길어졌고요. 어쨌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을 이해하려고만 생각하면 끝없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80석을 준 국민의 여론은 민주당이 협치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협치하라고 줬으면 한 150석 줬겠죠. 그렇죠. 협치하라고 준 의석이 아닌데 제일 끌려가다가 난 그게 시작점이 이낙연 대표로부터 시작됐다고 네, 생각해. 맞습니다. 협치의 마인드가 워낙 뛰어나신 분이고, 이따가 얼마나 협치에 대단한 마인드 갖고 계신지 좀 설명을 더 해드리겠지만, 이 부분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전반기, 그러니까 후반기 말고 전반기 때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상임위원장을 7개 주잖아요. 예. 그 중에 언론 개혁의 대표적인 상임위도 넘어가 버려요. 내년 사실상 대선 후까지 이제 상임위원장이 저쪽이 가져가는 7개 중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네. 문광희 같은 경우는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언론개혁 어떻게 할 건데요? 법사위 넘어가는 다음 문제예요. 박대출. 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 윤호중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출마했을 때 했던 발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 야당에서 우리 당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막을 방법,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저에게 월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와, 빼박이네 이거는. 장난쳐 지금? 윤호중 씨 장난치냐고 지금? 윤호중 씨는 정치가 이런 거야? 오늘부로 끝난 것 같네요. 그동안 정말 욕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었거든요. 너무 비겁해 보여서. 특히나 이번에 원내 협상을 다시 하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넘겨준다는 그 합의문을 보면서 저는 처음 든 생각은 비겁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180석을 국민이 몰아준 건 책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협치라는 이름이 그 좋은 단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나 혼자 책임 안 지겠다는 거거든요. 국민이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나 무서워서 책임 못 지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라도 삐끗하는 게 있으면은 저쪽하고 나눠서 책임져야지 나만 하기에는 억울해. 이미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밑밥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비겁해 보이니까 그 합의문에 대해서 정말 좋게 해석해 보려고 정말 주말 동안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한 번도 그렇게 협상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지금 개혁이 안 되고 있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그러니까 써본 적도 없는 권한을 저쪽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요. 윤호중 원내대표가 저 합의문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금 뭔가 억울하시다면 말이에요. 억울하시다면 이게 지금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으로 이루어진 합의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윤호중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만든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금 이 선에서 합의를 했고 재협상을 안 하겠다고 하신 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진짜 이 개혁 입법의 형식과 절차의 개혁도 또한 개혁이며 그것이 나중에 내용적인 실체적인 개혁 입법의 물적 토대가 된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으려고 한다면 이론적 평가를 받으실 수 있으려고 한다면 8월 25일 날 국회법이 통과가 되면서 7개의 상임위원장이 국지매개로 넘어갑니다. 그 안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 푸나님이 말씀하신 그 미디어 개혁 관련 법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8월 25일 문광위원장을 국짐에게 넘겨주기 전에 지금부터 시간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 안에 이 미디어 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서 해결을 보시고 첫 번째 조건입니다. 윤 위원장님이 조건을 거셨으니까 국짐에다가 제가 윤 위원장님에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8월 25일 전까지 미디어 관련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이 8월 25일부터 내년 6월까지는 아직 우리가 법사위원장이에요. 그 안에 법사위원장 자리가 사실상 허수아비가 되어 그들이 가져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쟤네들한테 법사위원장 줘도 우리는 손해볼 게 없는 장사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을 믿을 것이고 미디어 개혁은 대선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장을 평평하게 두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달성하시면 윤 대표를 믿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윤호중 원내대표는 믿을 수 없는 이걸로 정치 생명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거 반드시 집행하세요.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했잖아요. 미디어 특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미디어 몫으로 그러니까 기자 출신의 국회의원이 들어와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비협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다 나쁜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지도 못하게 하고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수박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우리가 비판을 하려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원내대표를 뽑아놨으니까 그동안 비판을 정말 자제했었는데 우리가 안 뽑았거든요. 국회의원들 뽑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대표적인 사익 추구형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하고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이 사람은 유튜브에서 좀 나와 달라.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원님이 윤호중 의원을 추천을 해가지고 섭외를 했는데 그냥 쌩까. 분명히 내 메시지를 우리는 그런데 안 나갑니다. 우리 메시지를 분명히 읽고 더 씹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한 번은 섭외하고 6개월 후에 다시 한 번 섭외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길래 의원실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섭외를 2번이나 했는데 의원님이 읽고 대답을 안 한다. 왜냐면 제가 우리가 이제 섭외를 할 때 의원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쁘시니까 일정 보좌관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씹었다는 것은 이건 그냥 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씹은 거죠.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를 나가지 않았으면 이 사단이 나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원내대표도 하고 싶고 법사위원장. 법사위를 하면서 원내대표를 하고 싶으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정치적 욕심 때문에 법사위원장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되는 문제를 그렇죠. 지금 이 법사위원장을 박광원 그 의원을 안 치려다 보니까 생긴 문제여서 법사위원장 자체를 지금 임명을 하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지금 이 사태가 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순서대로 가면
정청래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 주려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진짜 완전 빡쳤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안 나갑니다. 참 어처구니가 아니 없어서 지금 제가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너무 이론적이었고요. 네. 예. 그래서 댓글 달렸잖아요. 신민 그만해라. 아 그래요? 제가 그러면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자기 목소리 내신 분이 정청래 의원이잖아요. 예. 난 정청래 의원 그렇잖아도 지난주에 그 방송하러 시사타파 갔다가 정청래 의원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아직도 본인 정치 후원금이 안 찼다는 거예요. 와. 정청래 후원 좀 해주세요, 진짜로. 네, 정청래 의원 후원회 농협 301-0273-2305-71 농협입니다. 지금 막 그 뭐 개국본 등에서 만든 짤들이 돌고 있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내 지금까지 정치 방송하면서 최소한 민주 쪽의 정치 방송을 편들게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은 진짜 정치인들 정치 몰라요. 정치는 오피니언 리더가 있고요. 거기에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끌어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협치의 결과물을 생각을 해야 돼요. 협치한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협치했을 때 결과물이 결국 민주당이 개혁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결국에 그 화살은 민주당한테 돌아가죠.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치인들 정치 모른다고 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들 100% 지지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국민들 51%만 만족시키면 되는 게 정치예요. 그러면 뭐 협치해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국민을 압도해가지고 민주당한테 180석을 줬겠습니까? 아니야. 뭔가 답답한 나라에 물꼬를 터달라고 민주당한테 한 몰아준 거야. 니들 130석으로 보니까 개혁 못하더라. 그래서 50석을 더 얹어줬단 말이야. 180석을. 근데 결과물이 없어.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이 결과물로 가면 결과물이 좋을 가능성은 없어.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후반기 국회는 김진표가 국회의장 후보 1위예요.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없는 상태에서 법사위가 꽉 막고 있으면 아무것도 통과 안 돼. 정권 내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저는 민주진영 패널이기 때문에 바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법률적으로 평가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학계의 의견이긴 합니다. 한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윤호중 원내대표라는 분이 이것을 진행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당내 지지자들의 설득 과정이 우선 생략이 됐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설득하는 과정이 없이 독단적으로 판단을 했고 본인이 했던 약속을 전혀 반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럼 두 번째 정말로 법사위원장을 지금 정청래 의원을 빼버리고 줄 사람이 없어서 이런 식의 합의가 야합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윤호중 원내대표의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에 대한 선의를 믿고 그에 대한 분석을 한 건데 철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결과물이 뻔히 예상되는 가운데 그런 식의 야합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분노고요. 예. 저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 극성 지지자들 어쩌고 이야기 하시는데 시민은 그런 말할 권리 있는 거죠.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다수보다 정치 많이 합니다. 어떤 결과물 나올 거 뻔히 아는데 그 협치가 뭘 갖고 올 건데 언론개혁도 못해. 검찰개혁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나중에 봐봐요. 180석 갖고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다음 22대 총선 딱 가면은 민주당 100석도 못 얻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이 그동안 끊임없이 개혁 과정을 거친 다음에 뭔가 정말 정치적 파트너로서 대한민국 사회를 좀 좋은 방향으로 더 시민들이 살기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갈 의지가 있는 정치적 비전이 보인다 하면 당연히 협치해야겠죠. 그런데 박근혜 탄핵 이후로 국민의힘이 개혁된 거 본 적 있습니까? 지금 뭐 이준석이 당대표 됐다고 해서 그게 개혁의 증거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박근혜 탄핵 전에도 그랬지만 탄핵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어떤 법안이나 제도 개혁에 대해서 협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민주당이 주도하는 거면 무조건 반대하고 나서는데 그런 인간들하고 어떻게 협치를 한다는 겁니까? 일단 국민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이라도 단 하나라도 뭔가 변화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너희들 너무 많이 나갔다.
그동안 저 국민의힘도 정치한다고 저 배지들하고 앉아 있는데 사람 취급을 해줘야 되지 않냐. 국민들한테 이런 소리가 나올 때 협치를 해도 안 늦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일이 뭐 있다고 지금 벌써 협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 민주당의 소위 말하면 수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갖는 한계예요, 한계. 대한민국 사회가 선진국이 됐고 좋은 나라 됐죠. 1인당 국민 소득으로는요. 대통령 한 분의 리더십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아져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회 곳곳에 박혀있는 오랜 수많은 시간들이 켜켜이 쌓였던 적폐. 이걸 해결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저쪽 국회의원들이랑 그냥 사바사바 해가지고 뭐 대충 해서 자본 없이 넘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촛불이에요, 촛불. 깊게 쌓여있던 국민들의 어떤 불만 요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양극화 같은 거거든요. 그 양극화에는 심지어 검찰 개혁도 포함되는 거예요. 검찰 권력, 어떤 법비들이 만들어낸 법을 자기들만 가져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절박함을 못 느끼니까 대충 잡음 없이 가면 끝나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건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 지키십시오. 본인은 법사위 안 주겠다라는 걸로 공약을 걸고 당선되신 분이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돌변하는 경우는 난 내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약속 하나 못 지키는 자기가 이미 디지털 증거로 다 나와 있는 거에 대한 약속 하나 못 지키시는 분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뭐 이런 방송은 나는 그런 방송 안 나가요 하실 만한 그런 똥배짱으로 사시는 분 나 솔직히 이해 못 하겠습니다. 윤호중 지금 몇 개월 만에 다시 비판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정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앞에서는 어떠한 설탕 발린 말도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당선되고 나면은 또 자기가 그 자리를 박차고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어서 움직이면서 국민은 뭘로 아니까 설득이라는 기간이 전혀 없이 자기 맘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일단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